강력계 형사로 현장을 구른 지 벌써 20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잔혹한 범죄 현장에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건을 보셨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으로서 제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드는 건 그 외딴 지하실에 숨어 지내는 고립된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경우죠. 정확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충동이 자신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작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억눌린 욕망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도덕적 브레이크마저 완전히 망가뜨리는 심리적 역동.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에서 분석할 핵심 주제죠. 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파트너십 연쇄살인, 이른바 팀킬러들의 심리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심연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 앞에는 방대한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네, FBI의 범죄 데이터, 프로파일러들의 현장 기록, 영국 사회복지협회 BASW의 아동학대 보고서, 그리고 범죄심리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존건 연구팀의 2014년 학술지 논문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오늘의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대체 왜 이들은 혼자일 때보다 둘이 뭉쳤을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해지는가? 그리고 둘째, 당신이 지금 안전하다고 믿는 그 평범함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이들을 우리 이웃에 숨어 살게 만드는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수사관 입장에서 늘 머리를 아프게 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통계인가요? 보통 연쇄살인마 하면 고독한 늑대형 범죄자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FBI 데이터나 범죄 통계를 보면 전체 연쇄살인 사건의 무려 20%에서 많게는 35%가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 범죄입니다. 10건 중 3건꼴이네요. 결코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폴리아드, 즉 공유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폴리아두요? 그러니까 미친 생각이나 망상도 마치 와이파이 연결되는 것처럼 옆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는 뜻인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통은 사이코패스 성향과 통제욕이 극도로 강한 남성이 지배자가 되고 처음에는 그에게 종속되어 있던 여성이 점차 적극적인 파트너로 변모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아, 처음엔 끌려가다가 나중엔 같이 주도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혼자서는 이건 너무 나간 생각인데 라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도덕적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겁니다. 내 망상과 일탈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심지어 부추겨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요. 일종의 광기의 공명현상이죠. 와, 진짜 무섭네요. 2014년에 발표된 존건 연구팀의 500명 연쇄살인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서 저도 형사로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 논문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트너가 있는 연쇄살인범들이 법정에서 정신 이상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단독살인범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는 대목이죠.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환각을 보거나 미쳐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철저하고 이성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여성 공범들의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단독 범행일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단독 여성 연쇄살인범들은 범행 동기나 수법이 꽤 뚜렷합니다. 생명보험금 같은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몰래 독살하는 식이죠. 수법 자체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합니다. 이른바 블랙 위도우나 죽음의 천사 유형이네요. 수사 현장에서도 종종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생기면 이 패턴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트너가 개입되는 순간 여성 공범의 범행 양상은 180도 달라집니다. 단독 범행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가학성, 성노예와 심지어 식인행위 같은 엽기적인 일탈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악이 증폭되는 거네요. 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파트너의 존재가 어떻게 개인의 억제력을 무너뜨리고 내면의 악을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걸까요? 그 끔찍한 시너지를 현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발칵 뒤집었던 켄과 바비 킬러,
폴 베르나르도와 칼라 호몰카 사건이죠. 아, 그 사건의 위장술은 정말 완벽 그 자체였죠. 성공하고 매너 좋은 회계사 남편, 그리고 모델처럼 아름다운 아내. 진짜 완벽한 중산층 커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폴은 밤마다 수십 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다니던 스카보로 강간범이었습니다. 폴의 그 극단적인 성적 통제욕은 칼라를 만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칼라는 폴의 사냥을 돕는 완벽한 미끼 역할이었죠. 그 미끼라는 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낯선 밤거리를 걷다가 길을 잃었는데 차가 한 대 섭니다. 그 안에서 모델처럼 세련되고 다정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타라고 권유해요. 조수석에는 인상 좋은 남편이 앉아 있고요. 과연 그 상황에서 경계심을 곤두세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수사관으로서 단언하건대 100명이면 100명 다 탑니다. 그 친절한 미소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게다가 칼라는 심지어 남편의 환상을 채워주기 위해 아주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죠. 네, 자기 친동생에게 직접 약물을 먹여서 남편의 성노예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어요. 친동생이 그 일로 사망했는데도 칼라는 슬퍼하기는커녕 남편과 다음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정신병의 끔찍한 말로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가 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분이죠? 바로 사법 시스템이 이 칼라 호몰카라는 여자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악명 높은 사법거래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체포되자마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세뇌당하고 매일 맞고 산 끔찍한 학대의 피해자고 완벽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거짓말을 덥석 물었죠. 검찰 입장에서는 남편인 폴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 다급하게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이른바 악마와의 사법거래를 통해 칼라는 고작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법거래가 다 끝난 뒤에 그 집 지하실 환풍구에서 숨겨진 비디오 테이프 6개가 발견됐잖아요. 그 영상을 본 형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영상 속 칼라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전혀 아니었죠. 맞아요. 피해자 소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머리채를 휘어잡고 남편이 더 쉽게 강간할 수 있도록 직접 약물을 주사하면서 그 끔찍한 상황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능동적이고 가학적인 공범의 민낯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사법거래가 성립된 후라 일자보제리 원칙 때문에 칼라의 형량을 단 하루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12년 복역하고 나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네, 학술지 보고서를 보고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일혼을 3번이나 세탁하고 카리브해랑 캐나다 퀘벡을 오가면서 무려 3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이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 학교에 현장학습 인솔자로 온 그 상냥한 엄마가 사실은 10대 소녀들을 사냥하던 연쇄살인마라면요.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베르나르도 부부의 사례가 뛰어난 외모와 직업을 이용한 완벽한 위장의 공포를 보여준다면 영국의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 사건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하숙집 살인 사건이죠. 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 집이 어떻게 도살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67년부터 20년간 이 부부는 영국 글로스터의 크로멜 스트리트 퀘 25번지 하숙집에서 최소 12명을 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집 지하실과 마당 파티오 아래를 거대한 시체 농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파고들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부부가 죽여서 마당에 묻은 피해자 중에 자기 친딸과 의붓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내인 로즈마리 웨스트의 통제 불가능한 가학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커플은 남성이 범행을 주도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로즈는 달랐습니다. 로즈가 훨씬 적극적이었다는 뜻인가요? 네, 남편 프레드가 절도죄로 감옥에 잠시 들어가 있던 사이 당시 불과 17살이었던 로즈가 8살 난 의붓딸 샤메인을 직접 고문하고 살해합니다. 17살에 8살짜리 의붓딸을 죽였다고요? 남편이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혼자 있을 때조차 그 가학성을 주체하지 못한 거죠. 프레드와 로즈는 근친상간, 고문, 뼈수집 같은 서로의 가장 파괴적인 성적 도착증을 거침없이 채워주는 완벽한 살인 병기였습니다.
기계로 치면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수준이었죠. 맏딸 헤더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지옥 같은 학대를 눈치채고 외부에 알리려고 하자 부모라는 인간들이 주저없이 친딸을 죽이고 마당에 시멘트를 발라 안매장해버렸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집에서 하숙생들이 줄줄이 실종되고 자기 자식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숙집 정원에서는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을 했어요. 네, 냄새가 엄청났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웃이나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왜 20년 동안이나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뇌과학적 심리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상성 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상성 편향이요. 인간의 뇌는 극도의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그걸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일상적인 테두리 안으로 정보를 구겨 넣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도 설마 시체겠어 하고 무시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하숙집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도 아, 하수구가 단단히 막혔나 보네 라고 뇌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웃집 아이가 안 보여도 저 집 부부가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설마 죽였겠어, 그냥 가출했겠지? 라며 스스로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맹신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 인상 좋은 하숙집 주인이라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치명적인 가림막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네요. 그래서 그토록 끔찍한 연쇄살인이 20년 동안이나 은폐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범행의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이 두 사람 간의 맹목적인 결합이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무엇살인 사건이죠. 아, 이안 브래디와 마이라 힌들리 커플이군요. 네,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류가 제일 답답하고 또 가장 위험합니다. 이른바 이데올로기 형살인마거든요. 맞습니다. 앞선 케이스들이 성적인 쾌락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완전히 왜곡된 나치즘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한 거네요. 자신들은 철학적으로 너무나 우월해서 일반적인 도덕이나 법을 초월한 존재, 즉 위버맨시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5명의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세드워스 무어 황야에 잔혹하게 퍼모으면서도 파리를 잡는 것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힌들리가 이안 브래디를 처음 만났을 때가 고작 18살이었죠. 브래디가 힌들리를 아주 철저하게 그루밍했다고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어린 나이에 쇠뇌를 당했다고 해도 어떻게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사냥하고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루밍만으로 설명이 되나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루밍이 단순히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과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자신만의 도덕적 잣대가 아직 단단하게 형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인격이 누군가를 신격화할 때 일어나는 자아의 붕괴 현상입니다. 자아가 붕괴된다고요? 네. 브래디는 힌들리에게 단순히 살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이다, 저 하등한 존재들을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을 깊숙이 주입한 겁니다. 아, 범행의 동기 자체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화시켜버렸군요. 맞습니다. 이 맹목적인 의존성이 브래디의 가학적 통제 효과 만났을 때 힌들리 내면의 도덕적 브레이크는 완전히 소멸해버린 거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망상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죽어갔죠. 듣다 보니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히네요. 도대체 우리는 이 악마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막아야 합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분명 어딘가 사회적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아동보호 사회복지사였던 존 피츠제랄드가 자신의 회고록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에서 남긴 통찰이 아주 뼈아픕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지적했나요? 그는 우리가 흔히 갖는 편견, 즉 빈곤하거나 무식한 부모가 아동학대를 할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을 산산조각냅니다. 가난하다고 아이를 죽이지는 않거든요. 피츠제럴드가 현장에서 목격한 진짜 위험한 포식자 부모들은 오히려 겉보기에 아주 멀쩡하고 매력적이며 거짓말과 사기에 극도로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형사로서 100% 공감합니다. 진짜 악랄한 범죄자들은 경찰이나 복지사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지원해서 눈앞의 위기를 부드럽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일선 전문가들에게 제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고 피를 토하듯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설마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마당에 묻어놓고 저렇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커피를 대접하겠어? 라는 안일한 상식과 편견을 버리라는 일침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악, 그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능성을 의심하고 파고 들어야만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웨스트 부부 사건 당시 영국의 경찰과 복지기관의 대응을 보세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기관들끼리 정보 공유는 전혀 안 됐고 두려움에 떨며 학대를 호소하던 아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원래 애들은 관심을 끌려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어른들의 오만한 편견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 안일함과 편견이 웨스트 부부에게 20년이라는 사냥의 시간을 공짜로 벌어준 거네요. 자, 이 모든 통계와 사건들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두 명의 눈치 빠른 경찰이나 영웅적인 사회복지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시스템 자체가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다룬 심층 탐구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쇄살인마 커플들은 단순히 나쁜 놈 2명이 우연히 만나 범죄를 저지른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들의 만남은 서로의 뇌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적 방어선을 끊어버리고 내면의 잔혹성을 원자폭탄처럼 폭발시키는 치명적인 기폭제였습니다. 베르나르도 커플의 그 영화배우 뺨치던 세련된 외모, 웨스트 부부가 이웃들에게 지어 보였던 그 푸근하고 친절한 미소. 사실 그건 친절함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것은 순진한 사냥감들이 경계심을 풀고 스스로 자신들의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진화시킨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소름돋는 위장술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정말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선하며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공정한 세상 가설. 우리는 이걸 굳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한밤중에 벽을 치는 소리나 억눌린 비명 같은 수상한 소음이 들려도 뇌는 즉각적으로 그 불안을 억누릅니다. 아유, 저 집 부부싸움을 좀 격하게 하네. 새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나 하면서 억지로 일상의 범주 안으로 끌어다 맞추는 거죠. 맞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뇌의 합리화 과정이죠. 하지만 세상의 악은 결코 이마에 나는 연쇄살인마다라고 써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죠. 괴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신처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평범함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경계심을 푸는 순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좋은 이웃이나 다정한 커플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이렇게 보이는 다정한 커플. 그 모습만 보고 무장해제 당하기 쉽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친절한 미소와 세련된 매력을 보고 아, 안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했다면 어쩌면 그것 자체가 수만 년 동안 인류 사이에서 숨어 지내온 포식자들이 당신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갈고 닦은 진화적 위장술에 당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상이네요. 오늘 밤 여러분의 옆집에서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상한 소음에 여러분의 뇌는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어떤 합리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벽 너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